이 책 안에 담겨진 제가 몰랐던 재미난 사실들이 너무나 많아서 의대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인간이 밥을 안 먹으면 며칠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네스 기록에. 가능한가요? 과연 의사 선생님이 내 건강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이 책에서는 어림없다. 이분은 참 이 책을 쓰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여지까지 쌓아 올린 모든 걸 내려놔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먹으려면 뭘 먹어야 돼? 용의자. 운동을 아는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옷, 과하지 않은 디자인, 완벽한 착용감, 세련된 디테일, 운동의 순간마다 함께하는 짐웨어, The Bliss of Inner Fire, 투모. 오늘은 로버트 러프킨의 내가 의대에서 가르친 거짓말들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CLA 의대 교수인 로버트 러프킨이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살았더니 내 건강이 더 망가졌다 라고 합니다. 오늘 이 책을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 책 좀 재밌게 읽으셨습니까? 저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랑은 조금 괴리감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좀 나랑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근데 사실 그게 또 틀렸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맞아요. 관점에 따른 약간 차이인 것 같아서 오히려 재밌게 보았습니다. 되게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네. 의사의 관점에서의 건강이라는 게 존재하고 네. 저희가 바라보는 이 운동에 있어서의 건강의 관점이 존재를 하고 조금 결이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예를 네. 들면 저희는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더 건강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 나빠지니까 많이 먹지 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결의 차이가 있는데 저도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는 나의 또 뭔가 새로운 관점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책인가? 라고 하면서 기대를 하고 읽었는데 뭔가 이 내 관점하고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근데 이 책 안에 담겨진 제가 몰랐던 재미난 사실들이 너무나 많아서 또 흥미로운 부분들을 엄청 흥미롭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목에 맞아요. 대한 그 어그로가 확실한 그쵸. 책이었다. 네. 그래서 의대에서 거짓말을 가르쳤다고? 첫 번째로는 일단 비만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겁니다. 비만에도 장점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인간이 네. 밥을 안 먹으면 며칠 정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밥을 안 먹고 단- 물은 먹고 물하고 비타민 정도 먹고. 그러면 한 2주 정도는 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네. 기네스 기록에 네. 382일이라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저도 이게 약간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실제로 기네스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병원에 가서 계속 검사를 받으면서 실제로 자기가 음식을 먹고 있지 않다라는 걸 증명하면서 382일을 버텼다고 하고 근데 이제 그건 있죠. 이 사람의 단식의 시작 체중이 204kg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04kg였기 때문에 382일 동안 125kg를 감량한 거고 간디 있잖아요. 네. 간디 아저씨는 열흘 정도 단식을 한 게 기록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만약에 자기가 한 60kg대다 그럼 한 열흘 정도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장점이라고 봐야 되나? 아, 네. 그냥 오래 그쵸. 생존할 수 있는 거. 지금의 시대에서 이렇게 단식할 일이 과연 있을까? 그러면은 사실 이게 장점일까라고 봤을 때는 저는 맞아요. 이거는 그냥 껴넣었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 이 저자가 하는 말은 비만은 장점이 네. 없다예요. 장점이 없으니까 절대 살을 찌지 말자가 핵심이었고 사실 이걸 어떤 맥락에서 조금 얘기하냐면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과체중인 것도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거의 일종이야라고 하면서 요즘 그런 모델들도 존재하고 맞아요. 그런 류의 인플루언서들도 존재하는데 어쨌든 이 작가는 그게 건강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절대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체중을 많이 나가도 건강하느냐? 그러면은 나는 건강하다라는 그 뉘앙스인데 네. 저는 솔직하게 합리화다. 100% 합리화고 그 지방이 그렇게 많고 그거는 피하는 거예요. 맞아요. 본인이 피하는 거고 이제 뭐 기분 나쁘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의사나 어떤 운동 전문가가 그거를 건강하다고 보지 않을 겁니다. 이제 연예인분들이나 혹은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나는 이거에 만족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가는 거를 보고 똑같이 따라 하시면은 건강을 건강을 잃을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혹시 그거 아시나요? 저희가 이야기한 것을 네. 추구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유명한 분들. 모두 사망하셨습니다. 맞아요. 뚱뚱해도 괜찮아, 행복해, 건강해라고 말씀하고 다니셨던 이제 해외의 유명 뭐 이제 연예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결국에는 심장마비나 뭐 이제 고지혈증이나 이런 것들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운동하지 말아야지 아니면 지금을 즐겨야지 지금 그냥 만족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더 운동하고 덜 먹으면 살이 빠진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좀 제시하는 그 비만 거짓말 중에 네. 하나는 이제 1칼로리는 1칼로리가 네.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다이어트 학파에 두 가지 학파가 그렇죠. 있죠. 칼로리 학파가 있고 인슐린 주스. 호르몬 네. 네. 학파들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약간 호르몬 쪽인 거죠. 그래서 주장하는 바는 아니 똑같은 1칼로리가 아니고 이게 탄수화물에서 오는 1칼로리냐 지방에서 오는 1칼로리냐는 아예 다르다. 왜냐면 탄수화물에서 오는 칼로리들은 인슐린 분비를 유도하고 이 인슐린 분비 때문에 사실 지방이 축적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적인 걸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칼로리만 보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인 거죠. 이제 인슐린과 호르몬에 음, 관련된 다이어트 방법들 맞아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거의 도구로 보는 그렇죠. 형태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음, 않습니다. 맞아요. 이 칼로리도 중요하고요. 네. 인슐린이나 호르몬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칼로리를 잘 지키시는 분들이 이 인슐린 관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을 찾아보긴 전 힘들다고 어렵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네. 칼로리를 관리하기 때문에. 네, 일단 칼로리를 관리하시고 탄단지에 대한 비율을 어느 정도는 지키시면서 드시는 분들이 칼로리파고요. 인슐린파 같은 경우는 이 호르몬에 대한 인슐린에 대한 스파이크가 튀냐 음, 안 튀냐 요거 가지고 하시는 음, 분들이라 죄송스럽게도 약간 어떤 식단에 치우쳐져 있던가 음, 어떤 음식에 치우쳐져 있던가 어떤 음식 먹는 순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치우쳐진 식단을 한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남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따라하기 힘든 방법들은 결국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꾸준히 하기 힘든 방법이라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 인슐린이나 호르몬이 다이어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비율로 따지면은 그래도 뭐 1대1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음, 칼로리도 중요하고 인슐린도 같이 생각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음, 더 맞다라고 저는 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탄수화물 너는 안 돼. 약간 음. 이런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미국 문화권에 살지 않아서 네. 약간 공감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 저자는 그런 거죠. 미국 문화에서는 표준 그 권고 섭취량 중에 탄수화물이 너무 대다수를 음, 차지하고 저지방식이를 하는 게 건강한 식단이라고 너무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게 약간 이 사람 화가 난 거죠. 음, 그래서 아니 탄수화물을 줄이고 고지방 좀 지방을 많이 먹어도 괜찮아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저는 사실 약간 호르몬파긴 하거든요. 아, 저는 탄수화물을 잘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무슨 음, 말이냐면 전 탄수화물을 먹으면 먹는 족족 찌는 느낌이 나고 그래서 제가 살을 가장 쉽게 가장 편안하게 뺐을 때가 저는 키토 다이어트 할 때 음, 전 너무 살이 쉽게 빠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적게 먹는 거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쵸. 인슐린을 관리하면서 먹어야 된다. 음, 그리고 이제 운동에 관해서는 아주 살포시 언급하고 넘어가는데 뭐 운동을 똑같은 그룹을 놔둬놓고 어떤 운동 시키고 안 시키고 했는데 뭐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더라라고 했는데 음, 이건 사실 그런 거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운동시켜봤자 한 2, 300칼로리 태우는 게 고작이고 그리고 사실 2, 300칼로리 태우면서 배가 더 고파지는 허기지는 음, 거죠. 그래서 더 먹게 더 먹게 되고 된다. 뭐 예. 이런 관점인 것 같은데 사실 운동을 꾸준히 하고 오래 하시는 분들이 소모하는 칼로리는 생각보다 그쵸. 많기 예. 때문에 유의미하죠. 또 요 저자는 음, 이 운동 적절히보다 음, 그거보다 더 적게 하는 게 에,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중에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약간 그런 거죠. 필요 없다의 느낌 아닌데 네. 그렇게 필요하지 맞아요, 맞아요. 않다라고 예. 약간 말씀하시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약간 이 저자의 스탠스를 약간 이해해야 되는 건 음, 이 저자는 그냥 주로 만나는 분들이 엄청 뭔가 안 좋은 환자분들을 맞아요. 많이 네. 만나니까 운동하는 것보다 차라리 식단 조절하고 탄수화물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당장 더 음. 좋아요라고 말하는 거여서 약간 저희 의견하고는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왜 작가가 이렇게 썼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다 음, 보니까 아, 이 작가가 평상시에 만나는 환자들이 어떻고 맞아. 작가 주변에 있는 분들의 부류들이 어떤 부류인지를 조금 음. 파악을 하게 됐고 아,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 다시 이 책을 보면은 작가가 의도하는 바가 나쁜 방법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왜냐면 사실 만약에 환자가 왔어요. 근데 환자가 왔는데
환자님 지금 이제 2,500 칼로리 드시고요. 탄수화물 5, 단백질 3, 지방 2로 드세요. 이렇게 하면 못 하거든요. 그쵸, 그냥 그쵸. 그럴 바에는 네. 탄수화물 그냥 끊고요. 음. 지방 드셔도 많이 드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렇죠. 조금 더 네.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좀 운동도 들더라고요. 적절히 하시면 됩니다. 네, 꼭 많이 안 하셔도 돼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예요, 진짜. 그니까. 네. 이제 인슐린 관련돼서 계속 여기서 이제 이 작가가 저자가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인슐린이 과연 이제 비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은 네.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글리코겐을 저장하고 남은 탄수화물들이 이제 지방으로 그쵸. 축적이 되기 네.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지적하는 거는 너가 너무 많은 탄수화물 먹지 않냐. 그러니까 이미 글리코겐으로 차고 넘치고 그 나머지들이 지방으로 저장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서 또 지적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들이 너무 정제된 탄수화물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빨리 소화되고 너무 빨리 인슐린을 자극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라고 할 뿐만 아니라 곡물류도 좀 맞아. 피하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읽으면서 부분은 또 이제 건강 설계에서 네. 제가 조목조목 한번 짚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네. 챕터 2에서 한번 네, 챕터 보도록 2에서 하고 네. 한 5만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맞아요, 맞아요. 7년간 네. 대규모 실험을 한 게 있는데 이제 참가자 중 일부를 저지방식을 시켰고 신체 활동도 한 14% 증가를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첫 해에는 평균 한 1.8kg 정도 감량을 했다고 하는데 이 결과가 좀 놀랍더라고요. 결과는 다시 그 저지방식이 한 사람들이 원래 체중으로 돌아왔고 심지어는 그들의 그 지방이 좀 더 증가한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저지방 다이어트가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 하면은 네. 기본적으로 442, 532 정도, 2 정도 설정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도 사실은 이 사람이 말하기는 좀 고지방일 수도 있고 1 정도 설정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지방 시기가 좋지 않다. 그런데 저는 네, 이 대상자가 네. 온리 여성으로 되어 아, 있고 여성은 일단 남성에 비해 호르몬에 대해서 더 민감하기 때문에 아마 더 이런 반응들을 보였을 것 같습니다. 남자만을 구성해서 실험을 했었다면은 저는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남녀 다이어트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인슐린이나 호르몬에 관련돼서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권장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그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남녀였으면은 그래도 유의한 차이가 났을 거다. 그 좀 더 건강해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 선생님은 그 다이어트 하실 때 지방의 비율을 한 어느 정도로 섭취하세요? 제 유지 칼로리의 25%를 먹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은 결핍 칼로리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유지 칼로리 기준으로 지방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칼로리가 아, 줄어든다 그래도 지방이 그대로네요. 예, 기본 나의 유지 칼로리에서의 지방을 섭취하려고 해요. 아,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칼로리가 줄어드니까 내 지방도 줄어야지. 약간 이렇게 되면은 이제 탄수화물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이제 지방이 우리 내 호르몬의 전구체 역할을 하니까 또 이제 호르몬에 대한 뭐 대사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어서 저는 오히려 지방을 그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지방은 충분히 먹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탄수화물하고 단백질만으로 칼로리 채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까도 제가 밥 먹을 때 막 들기름 뿌려 먹잖아요. 저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칼로리를 좀 채우는 편이거든요. 이게 액체 기름을 먹으면은 빠르게 칼로리 섭취가 가능하니까. 이 저자가 네. 액체 기름 굉장히 싫어하죠. 근데 약간 다르잖아요? 이 저자가 괜찮은 네. 지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올리브유랑 아보카도유. 요 두 맞아요. 개는 그래도 자기가 생각하기엔 건강한 지방이다라고 이야기를 이 하는데 사람 이제 들기름 안 먹어봤으니까 네. 전 들기름 좋은 기름이라 아니, 생각하거든요. 한국 참기름 안 그쵸. 먹어봐가지고 한국 참기름 안 먹어봤으니까. 한국 참기름 먹으면은 건강해질 것 그러니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제로 음료죠. 네. 네. 저는 약간 그때 쌤한테 많이 이거 배워가지고 네. 좀 알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네네네. 뭐 장내 미생 자생미생물. 그거 좀 안 좋게 한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제시된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인슐린 수치도 올리더라. 아, 얘네가.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인슐린 수치를 올리기 때문에 진짜 당을 먹는 거랑 사실 비슷하다는 거죠. 왜냐면 이걸 먹을 때 다른 칼로리들을 먹을 거고 인슐린이 높아지면은 걔를 또 지방으로 바꿀 거니까. 그래서 다이어트 음료 먹지 마라. 라고 이 책은 강력하게 주장하더라고요. 심지어 다이어트 음료도 정크푸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좀 정정해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저번 팟캐스트 때
제가 탄산 음료 때문에 장내 미생물에 대한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정말 많이 먹어서예요. 그래서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아스파탐이라든지 스크랄로스가 장내 미생물 영양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하지만 많이 먹었을 때 분명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생각을 막 해봤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진짜 많이 먹어서 그런 네. 걸까라고 네. 했는데 많이 먹는 것 많이 같아요. 먹죠. 네, 왜 많이 먹냐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그 엄청 많아요. 엄청 수크랄로스라든지 많아요. 아스파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졌어요. 네. 거기에 제가 음료도 막 하루에 전 거짓말 안 치고 그 나랑드 사이다를 하루에 거의 10캔씩 먹어요. 와, 진짜 많이 먹긴 제 했다. 와이프가 먹지 말라고 할 정도로 먹었어요. 근데 와. 그것도 먹고 괜찮아 난 물도 많이 먹어. 막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은 사실상 안 좋아질 수밖에 없지. 거기에다가 뭐 그 소스, 소스, 제로 소스 제로 다 소스 그런 뭐 거고. 이런 거 하니까 사실상 저는 제가 제 문제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음.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하루에 뭐 한두 캔, 한 두세 캔 먹는 거 가지고는 크게 걱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인슐린 수치를 20% 네. 증가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최근 연구들을 또 보면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리고 네, 최근에 다 끊었는데 예, 이거 때문에. 제가 그 와이프가 네. 요거 혈당을 측정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 측정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나랑도 먹고도 해보고 뭐 먹고도 해봤는데 그 수크랄로스냐 뭐 아스파탐이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의 차이는 있었지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막 음료수 먹었을 때처럼 말도 안 되게 막 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 예, 튀는 수치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실제 연구들 보면은 스크랄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독으로 먹었을 때는 인슐린이 거의 튀지 않는다. 그리고 오. 스크랄로스랑 탄수화물을 같이 먹었을 때 그냥 탄수화물만 먹는 것보다는 조금 더 튈 수 있다. 스크랄로스 같이 먹었을 때. 그리고 이 외의 것들 있잖아요. 아스파탐이나 이런 것들은 네. 단독으로 먹거나 같이 먹거나 크게 인슐린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크랄로스가 열량이 없지만 인슐린 수치를 20%나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거짓이다. 아, 아닐 수 있다. 예, 아닐 수도 있다. 아. 근데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을 있지만 수 있겠죠. 예, 저는 일단 제 와이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아. 아니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스테비아 같은 경우는 네네. 조금은 분비하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어, 게 이제 제가 그릭 요거트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릭 요거트를 먹을 때 스테비아를 이렇게 뿌려 먹어요. 저는 스테비아 가루도 있고 네. 액상 스테비아도 있고 어. 스테비아 종류가 많아요. 스테비아를 좋아해서. 네. 그래서 그거를 액상도 뿌려 먹고 가루도 뿌려 먹고 해봤는데 안 뿌려 먹을 때보다 배가 더 고파요. 그러니까 이게 먹고 나면 좀 더 허기진 느낌이 그럼 나더라고요. 인슐린 반응이 있다는 거죠.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냥 먹으면 이게 거의 단백질하고 지방밖에 없으니까 약간 인슐린 반응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맛 없더라도 그냥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포만감을 주니까. 근데 사실 저는 만약에 이제 저희 그 이제 엽서님의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고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자기를 더 파악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이거 패치로 아, 붙여놓고 하는 맞아요. 그 혈당 혈당 측정기. 측정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 잘 찾아보시면은 막 일주일 한번 체험 맞아요. 해보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일주일 체험만 한번 해보시고 좀 이게 나한테 뭐 좀 이렇게 잘 맞는지 뭐가 어떤 것들이 좀 튀는지 이런 것들 파악을 한번 해보시는 맞아요. 것도 좀 좋지 않나.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네, 저는 충분히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봅니다. 예. 한 번은 해보는 게 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책의 거의 마지막 챕터쯤에 있는 네. 건강 설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네.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전적인 질병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뭐 아프거나 죽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비만이라든지 뭐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합병증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이제 노후에 오히려 이제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것들이어서 후천적으로 다 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건강을 자만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할 거다. 맞아요. 그렇게 점점 키우다가 결국에는 이것을 관리하는데 혹은 이제 치료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 너가 건강해지고 싶다고 하면은 먼저
이런 것들을 일어나지 않게끔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건강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 파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 이 작가의 관점은 뭐냐면 이런 거더라고요. 토양 관점이 있고 씨앗 아, 관점이 씨앗, 있는데 씨앗론. 예. 보통 우리는 이 씨앗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토양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 토양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방금 말한 생활 습관 같은 거고 이 씨앗을 제거하는 거는 그냥 그 병의 그 증상만 살짝 이렇게 없애주는 음. 치료법들을 얘기하는 거라서 이 작가는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그 토양에서 벼가 자라야 되는데 음, 잡초가 자라지 음, 않으려면은 그 토양을 관리해야 된다. 맞아요. 잡초가 바이러스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의학은 이 잡초를 제거하거나 이 음, 잡초를 죽이기 위한 약물을 사용하는 음, 건데 결국 이게 또 토양에 대한 건강을 망칠 수도 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잡초가 아예 생기기 전에 토양을 먼저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여기서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아, 있었잖아요. 네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럼 씨앗인가 토양인가라고 했을 때 전 당연히 씨앗이라 생각했거든요. 얘는 바이러스잖아요. 근데 이 책은 또 이걸 음, 토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건 음, 결국에 그 사람의 토양이 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일어난 거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건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왜냐면은 이제 토양이 좋은 사람은 그런 잡초에 대한 씨앗이 들어와도 그걸 견뎌낼 수 있으니까. 음, 그런데 이 씨앗은 굳이 우리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씨앗이 아니라 그렇죠. 뭔가 그런 씨앗이니까 사실 이거는 사실 토양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음, 문제가 있지 않나. 예. 이거는 사실상 잡초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뭐 그 바람에 흩날려 네, 가지고 이렇게 내 토양으로 들어오는 경우라면 상관없지만 네. 이거는 그냥 누가 뿌리고 다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건 좀 근데 이제 이 작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너네들이 생각하는 모든 씨앗? 음, 그거 다 토양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거라서 뭐 맞습니다. 고혈압, 네. 뭐 당뇨, 심장병 이런 거 싹 다. 그래서 이제 토양을 잘 지켜라. 음, 이걸 위해서는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된다. 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해야 되냐에 관련된 그러니까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인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하잖아요. 보통 내가 이제 건강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병원 또는 의사 선생님이 될 건데 과연 의사 선생님이 내 건강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어림없다. 아, 그쵸. 의사가 내 건강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 예. 작가가 하는 말 중에 좀 충격적인 말인 거죠. 뭐 의사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기로는 영양사도 음. 혹은 아, 헬스 트레이너도 맞아, 맞아. 너의 건강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의사랑 상담하는 평균 시간이 15분에서 20분이에요. 네, 한국어 5분. 예. 이거는 미국이어서. 네, 예, 이건 진짜. 미국이어서 가능한 네, 거고 여기에서 또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 의사가 토양을 가꿔 주지 않는다. 맞아요. 결국에는 그 잡초를 음, 죽이게끔만 만들어 주는 거지 토양을 관리하는 거는 전적으로 본인의 음. 몫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은 참 이 책을 쓰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쵸. 모든 걸 내려놔야 되잖아요. 본인이 또 의사니까. 네, 예. 모든 걸 내려놔야지만 자기가 여지까지 쌓아 올린 모든 걸 내려놓고 네, 그러니까. 솔직하게 사실상 전 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관점이 달라도 음, 이 책이 재밌었던 이유고 맞아요. 이 사람에 대한 그 신념과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는 좀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의사라고 해도 반복적인 일상에 내가 이 한 명의 그 하루에 만나는 환자가 몇 명이겠어요. 그 환자 한 명 한 명마다 내가 진심을 다해 가지고 그 사람의 그 토양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맞아요. 힘이 있을까라고 하면은 뭐 초창기엔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람이라는 게 무사 안일주의에 좀 빠지다 보니까 그냥 나중에는 진짜 기계적인 그쵸. 그 관리만 되지 않을까. 유명한 트레이너 분들 중에서는 회원수를 일부러 제한해서 받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정말 한 명 한 명 진심으로 대하기 위해서. 네. 저도 그거 되게 공감하거든요. 이게 사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트레이닝을 하는 인원들이 많지 않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시간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한 명을 관리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들거든요. 그쵸. 제가 제 주변의 사람한테 누군가에게 PT를 받으라고 하면은 네, 적어도 한 달에 뭐 PT를 많이 하지 않거나 소수 정예로 하는 사람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맞아요. 아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PT 같은 경우는 저는 그 돈의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애매한 돈 내 가지고 이도저도 안 배울 거보다는
확실하게 내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배우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건강 설계를 할 때 이 사람이 또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탕 먹지 마, 네. 가공식품 먹지 맞아요, 맞아요. 마거든요. 설탕뿐만 아니라 탄수화물은 다 탄수화물을 안 돼. 다 안 돼요. 아, 이게 뭐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도 만들고 뭐 이게 이런 것 때문에 뭐 당뇨나 심장병이 또 생긴다. 자마 연구에서 이 초가공식품의 섭취 그룹이 조기 사망률이 62% 증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공식품들, 뭐 라면이라든지 초가공식품들, 뭐 라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인스턴트 푸드들 이런 것들을 섭취한 그룹들이 사망 확률이 62% 증가. 제가 이거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이 비슷한 내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뭐 너네 뭐 그런 음식들 초가공 식품들 얼마나 먹어? 하루 2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2-3번 먹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건강하지 않다는 걸 알고, 어린 친구들은 맛있으니까 2-3번 먹고 싸고 싸니까 간편하니까 싸고 먹어요. 간편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항상 이 건강과 관련돼서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죽음을 가까이 두면은 나쁜 음식을 더 피하게 된다. 하지만 젊을 때는 보지 못해. 그런데 이 초가공식품의 문제점 중에 또 하나가 암의 발병률을 높여요. 그래서 요즘 20, 30대에 암 발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20, 30대가 암에 걸리잖아요. 암도 더 건강합니다. 암 네. 자체가 암 건강하네요. 자체가 건강해요. 그러니까 암 자체가 와, 더 빠르게 이게 아, 전이 되고 더 빠르게 커져요. 암이 커지는 것도 우리 엠토르가 네, 이제 잘 켜지면은 이제 성장을. 엠토르가 성장을 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작가가 엠토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작가가 터지는 게 싫어하죠. 엠토르를 계속 켜놓으면은 안 된다. 그거는 신체 내에 염증 수치를 높이는 상황을 만드는 거고, 뭐 이제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우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 끼니를 먹는다고 치면은 하루에 한 끼나 2끼를 먹어라. 맞아. 어떤 것을 먹고 언제 먹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건강을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첫 번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초가공식품을 안 좋다고 느끼게 된 그 저의 경험 네, 같은 게 있는데, 이제 뭐 사실 제가 20살 정도 되면은 뭐 초가공식품이 뭔지 일단 몰라. 네, 그리고 뭐가 몸에 안 좋은지 딱히 신경 안 쓰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살에 대학교를 입학했는데 저희는 전원 기숙사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애들이 주로 먹는 게 당연히 그 급식이 맛 네, 없으니까 라면하고 그렇죠. 삼각김밥 이런 걸 네, 많이 편의점 도시락 많이 먹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저는 군대도 가고 뭐 어학연수도 갔다 오면서 몇 년 동안 좀 이제 학교를 좀 비웠다가 학교를 2010년에 입학해서 2017년까지 다녔거든요. 한 7년 동안 한 학교에 있었어요. 20살 때 이렇게 강의실에 앉아 있으면 애들이 머리가 다 까매요. 음, 근데 제가 7년 차 딱 됐을 때 딱 강의실에서 딱 보면 머리가 없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아, 여기가 쫙 빈 애들이 몇 명 네, 있더라고요. 물론 이거 유전적일 수도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네, 어느 정도 환경적인 영향이 끼쳤다고 무조건 저는 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초가공식품은 이런 거에서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편이고, 그리고 사실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법으로 좀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할 만큼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음, 사람들은 자기가 여기에 중독되는 줄 모르고 전 중독된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결국엔 탄수화물이라는 게 초가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 호르몬들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결국엔 호르몬이 망가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중독이 되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 보통의 초가공식품들이 그 도파민도 뿜뿜하게 만드는 친구들이고, 그게 맞아요. 결국에는 계속 중독을 불을 일으키는 맛들이거든요. 네. 이게 미디어가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죠. 미디어는 뭐 미디어가 무조건 한몫하죠. 미디어가 크게 한몫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탕후루 음, 막 이러면서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탕후루를 맛있게 먹고 맞아요. 탕후루 맛집을 찾아다니고 막 이런 것들을 해요. 탕후루를 먹는 게 안 좋은 거를 알면서도 그거를 많이 먹으면서 막 희화해요. 그 내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희화하는, 그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맞아요.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건데, 제가 그 풍자한 그림을 봤거든요. 그 탕후루를 먹기 위해서 줄 선 사람들인데, 음. 그 저승사자가 탕후루를 주고 있고, 그 아,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 저승사자한테 탕후루를 받는 그런 풍자 그림이 있어요. 음, 음, 사람들이 다 웃고 있어. 네. 음. 그래서 와, 이 미디어의 역할이 이 또 어린 친구들이라든지 또 그 유행에 휩쓸리는 친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뭘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 가 음. 저의 머릿속에 있는 초가공식품이란 말이에요. 뭐가 초가공식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초가공식품은 뭐 우리 밀가루도 초가공식품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라면이라든지 인스턴트 햄버거도 초가공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합성 감미료 있잖아요. 수크랄로스, 음. 아스파탐 이것조차도 초가공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궁금한 건데 네. 쌀은 네. 그 흰쌀 있잖아요. 네. 가공식품으로 봐야 돼요? 초가공식품이라고. 그쵸. 이 책에서는 네. 그렇게 하는데 초 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상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네. 저는 백미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약간 파가 나뉘잖아요. 네. 백미는 먹으면 밀가루랑 똑같다 네. 주장하는 파와 현미 먹어야 돼. 여기 현미랑 다를 바 없어 네.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스파이크는 현미가 더 튀는데. 개인적으로 네. 현미를 진짜 좋아해요, 그냥. 네. 그러니까 뭐 현미가 더 몸에 좋아 이게 아니고 저는 백미보다 현미가 더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좀 그 까끌까끌하고 좀 거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현미를 좋아하긴 하는데. 백미든 현미든 사실 저는 이제 급하니까 음, 칼로리 팔아. 음, 사실 백미든 현미든 상관없다. 근데 음, 여기서 이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밥도 거꾸로 먹어라. 우리가 얘기하는 그 뭐 식이섬유, 지방, 단백질부터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저가 아마 이전에도 아마 얘기를 맞아요, 했었을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꾸준히 지킬 수도 없고 맞아요, 그렇게 먹으면 맛 없는데 맞아요. 그렇게 먹는 게 사실상 가능한 거냐. 만약에 내가 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그 뭔가 진짜 죽음과 가까워졌다면은 애초에 그런 거안 그렇게라도 먹지. 먹으면서 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나는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맞아요.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그 칼로리와 그 인슐린 호르몬을 적절히 잡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건강하게 먹으려면 뭘 먹어야 되죠? 이 책에서는 그 우리 농이자, 그쵸. 네, 농이자, 농경 농경 이전의 이전의 자연식으로, 자연 수렵 채집인인가? 뭐 그렇게 네, 말하죠. 농경 사회 이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수렵 채집인 사회를 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만과 관련된 책들에서의 비만의 시작은 산업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농업화가 시작이다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과는 조금 반대되긴 하는데 농경 사회 이전의 사회에서는 오히려 당뇨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더 적었다. 그리고 더 건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은 하루 한 끼 혹은 하루 두 끼 먹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 선조들은 이미 그 건강에 대한 방법을 알고 있었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없어서 못 먹은 거죠. 저는 사실 뭐 선조들이 알고 그 사람들 먹을 거 있었으면 먹었을걸요. 먹었죠. 그 사람은 단순하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부분도 저한테는 근데 이제 농경 사회의 문제점이라고 시작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농경 사회가 되면서 원래 이 수렵 채집인, 농경 전에 수렵 채집인들은 그냥 길거리에 있는 거 막 먹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걸 먹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근이라는 게 없었대요. 오히려 재해가 와가지고 쌀이 없어지고 이래서 막 굶어 죽고 이런 일들이 아예 없었대요. 그냥 맨날 주워 먹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았고 했는데 이 농경 사회가 되면서 우리의 주식이 정해진 거예요. 누구는 밀, 누구는 쌀, 누구는 뭐 감자 이렇게 주식이 됐겠죠. 그래서 이 주식이 하나만 먹게 되면서 영양의 불균형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특히 그 주식이 된 것들이 대부분 다 곡물이나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또 결국엔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 문제를 지적하고 영양 불균형이 너무 심해졌고 그리고 뭐 재해 같은 게 덮쳤을 때 기근이 너무 일어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80%는 좀 반박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없어서 못 먹은 거지 있었으면 먹었을 거다가 첫 번째.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루 한 끼, 두 끼 먹어도 건강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무엇을 했냐?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찾고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먹을 거 찾으러 다니고 먹고 쉬고 먹을 거 찾으러 다니고 먹고 쉬고 이러니까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들이 만약에 지금 현 시대로 돌아와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뭐 회사에서 뭐 상사한테 혼나고 스트레스 받고 이래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의료적인 부분들이 발달해가지고 수명이 늘어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기가 변화하면서도 그 수명이 점차 우리가 더 오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료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얘기하기에는 당뇨나 뭐 그런 병들 걸리지 않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 언제 죽었냐? 몇 살 때 죽었냐? 라고 하면은 보통 40, 50대 때 죽었어요. 그 정도면 장수했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건강한 거라고 볼 수 있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라고 하면은 오히려 결핍된 칼로리여서 내 몸에 대한 면역 체계를 지키지 못해서 죽은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상 저는 뭔가 시대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시야가 잘못된 거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그 농경 이전의 사회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말에
저희는 사실 요목조목 반박하고 싶은 것들이 많죠. 왜냐면 지금 현대에 살아가면서 너무 우리가 누리고 편한 것들이 많은데 굳이 그걸 돌아가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자체가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막 8시간 이상씩 매일 일해야 되고 뭐 거의 쉬는 날이라고는 거의 없고 근데 이렇게 살아봤자 서울에 집 하나 못 그렇죠. 구하고 근데 옛날에는 그냥 내가 눕는 곳이 내 집이었고 일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약간 저는 서로의 주장을 이해하지만 과거로 돌아갈래? 하면 절대 안 돌아갈래가 그렇죠. 되는 거죠. 네. 이 스트레스가 또 만병의 음, 근원이잖아요. 네. 그것만 생각해도 사실상 저는 과거의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살았고 그냥 적당히 그 누리고 싶은 그 목표나 이런 것들이 적었기 때문에 그냥 건강했다. 음, 하지만 그 건강도 확실한 건강인지는 우리 알 수 없다. 왜냐면 우리가 그 시대에 있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프다가 죽었을지, 그냥 그게 그냥 자연사였을지도 사실상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지금 저희가 그들의 생활로 돌아가려면 사실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아, 오히려 왜냐면 나는 그만한 뭔가 이런 남의 땅을 침범하면 안 그쵸, 되니까 그쵸. 내 땅 안에서 그걸 해야 네. 되는데 땅도 이만큼 있어야 돼. 일도 안 해야 돈도 안 벌었는데 뭔가를 해야 돼.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 그거 하면은 도적질이죠. 이제는 도둑질이 되죠. 이제는 못 해요. 네. 그래서 그 이게 지나가다가 그 남의 농장에 있는 거 음식 그럼요. 먹고 그런 거잖아요. 예. 뭘 먹어야 되는지는 뭐 어렴풋이 알 것 같대요. 뭐 예,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 건 일단 탄수화물을 나사점을 먹지 주의 마라. 예.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여라. 예. 였었고 그러면 언제 먹느냐도 중요할까요? 이 책에서는 한 끼나 두 끼를 먹는 거를 좀 추천을 그쵸. 거의 한다. 단식 예, 같은 단식을 추천을 하고 이 단식을 추천하는 이유가 우리 자가포식을 좀 그렇죠. 더 많이 하고 약간 우리 신체 내에 불안정한 단백질들을 이제 조금 이제 제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라. 약간 이런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이렇게 음. 세포도 이렇게 교체가 잘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엠토르를 굉장히 나쁘게 봅니다. 네, 음. 엠토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체 체조직을 다시 그 뭐 단백질이라든지 체조직을 다시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주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이 엠토르가 사실 켜져 있을 때는 자가 포식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엠토르를 꺼트려야 되는데 이 엠토르를 꺼트리려면 결국에는 단식 상태가 일어나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자주 먹지 마. 여기서는 자주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하루에 한 끼도 괜찮고 두 끼도 괜찮으니까 많이 먹지 않는 방법을 찾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네.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있는 게 저희는 사실 이제 운동을 하는 입장이고 단백질 및 칼로리 섭취를 많이 해야 되는 입장으로서는 사실 자주 먹을 수밖에 없고 근데 또 제가 생각해 보면은 단식을 하면 확실히 저는 좀 약간 건강해지는 것 같거든요. 뭔가 정화가 되는 느낌이랄까? 제가 많이 제 회원들한테 제안하는 방법은 한 8시나 9시에는 식사를 끝내라. 음, 그러면 보통 그 성인 남녀분들이 잠자는 시간이 11시 그렇죠. 11시, 정도예요. 12시. 예, 10시도 거의 없어. 핸드폰 뭐 하다 보면 11시에 자요. 그러면은 8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면은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적어도 12시간 혹은 음, 11시간 정도의 단식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라도 좀 단식을 음, 해주면 좋다라고 좀 음, 많이 권장을 해드리고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도 뭐 우리 엄마가 음. 몇 시 후에 먹으면 살찐다. 밤에 먹지 마라. 네. 근데 그거 사실상 일리가 있었던 일리 말이에요. 있죠. 그건 예. 전 무조건 일리 예. 있죠.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만 잘 들어도 음,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음. 그럼 예. 이제 사실 이 책의 관점을 떠나서 네. 저는 사실 이거 궁금하더라고요. 그 근육을 네. 제가 극대화하고 싶어요. 네. 나는 근육 만드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네, 네. 하루에 5끼 먹는 게 좋아요? 아니면 3끼 먹는 게 좋아요? 5개 먹는 게 좋습니다. 그쵸. 나눠서 자주 먹는 게 네. 좋죠. 네. 근데 만약에 총 먹는 칼로리가 똑같아. 그래도 밥, 5개입니다. 그쵸. 예. 막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안 날 수 있어요. 그쵸. 예. 맞아요. 그런데 그 몸을 만드시는 분들은 1%라도 1% 좋아. 차이잖아. 1% 몇 차이. 퍼센트라도 좋아? 그럼 나 5끼 먹을래. 음, 이거예요. 당연히 가능하다면 5끼. 음, 근데 내가 이거 꾸준히 지키지 못할 거면 너가 할 수 있는 끼니에서 먹어. 그쵸. 예,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실 결국엔 총 칼로리가 중요하긴 하고 거기가 최고 우선순위이긴 한데 네. 거기서 내가 만약 좀 더 최적화시킬 수 있다면 이렇게 좀 나눠서 먹는 게 더 좋은 네. 거고. 근비대 그쵸. 많을 생각을 그죠. 뭐 한다면. 난 건강 모르겠어. 예. 근비대. 예. 그런 거죠. 여기서 이제 건강에 대한 그쵸. 정의에 예. 있어서 운동을 많이 하는 거는 아, 건강한 게 아니다. 약간 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운동을 많이 하는 거는 신체 내 염증 수치를 네. 높이고 그 운동을 하지 말아라. 음, 그 운동조차 나쁜 거다. 음, 많이 하는 운동조차 나쁜 거다. 뭐 활성산소도 많이 만들어내고. 근데 요 부분에서는 또 이제 제가 음. 뭐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운동으로 해서 일어나는 염증들은 그 계속 이제 저희가 적응하다 보면은 그 치유의 능력이 점점 좋아지기 그럼요. 때문에 결국에는 신체 내에 더 이롭게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분의 네. 그 의사의 관점에서는 아마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전 세계 헬스장들이 선택한 프리미엄 피트니스 브랜드 매트릭스. 혁신적인 스마트 콘솔로 데이터를 추적하고 인체 공학적 설계로 움직임의 완벽함을 경험하세요. 러닝머신, 일리프티컬, 클라이밍까지 당신의 운동 목표를 완벽히 지원하는 최상의 장비.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최고의 선택 매트릭스. 정서 건강을 네. 또 빼놓을 수 없거든요. 이 책에서 또 정서 건강은 어떻게 관리하라고 얘기가 나오나요? 보통 건강 관련 책들에서 정서 건강 이야기하면은 많이 나오는 게 그 명상해라. 혹은 뭔가 이런 나를 좀 다스리는 무언가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는 정말 재미있게 네. 그 반려동물을 키워라. 아, 그 고양이나 개를 키우면은 음, 정서 건강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음,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성이 24% 음. 감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산책을 많이 해서 그런가? 여기서 이제 고양이가 아니니까 네. 강아지를 데리고 이제 산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심혈관계에 대한 그 질환을 좀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음, 뭔가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는 이제 노인들에 대한 우울증이 음, 훨씬 적었다. 그러니까 음,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있는 사람들이 일반 반려묘나 반려견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증이 현저히 음.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자도 이 책을 쓸 때 강아지를 이제 입양을 했더라고요. 아, 그쵸. 그래서 나이 들면은 대화할 사람이 적어진다라고 이야기를 아, 하잖아요. 그건 맞죠. 감정에 대한 그 교류가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화가 났는지 슬픈지를 어느 정도는 사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저는 그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반려동물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예. 그래서 이 천사들과 함께 지내면은 더 행복하게 오래 그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음.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강아지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반대하는 어, 입장인데, 왜냐면 저는 안 좋은 의미가 아니고 저는 개는 개처럼 커야 된다라고 어, 생각하는데, 그 개처럼 커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네. 개는 사실 뛰어놀 수 있어야 되는 환경이 아, 전 필요하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파트에서 뛰어다니면 개가 관절에 전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요. 뭐 키워본 적은 없지만 너무 충격을 임팩트를 강하게 받을 것 음, 같고, 얘가 사실은 좀 잘 뛰게 만들어진 생명체일 텐데 계속 목줄에 묶여 있어야 되고, 뭔가 저는 너무 그 개한테 건강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음, 내가 나중에 정말 넓은 땅을 음, 소유하고 뭐 이렇게 막 풀어놓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라면 키우겠지만 그 전까지는 좀 안 키우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집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가장 음, 크게 이유가 제 집이 아니니까 못 키우겠는데 제가 집을 산다고 하면은 또 좀 강아지를 꼭 키우고 싶습니다. 저는. 예. 음, 제 평생의 소원이 강아지 아, 키우는 거예요. 진짜요? 아, 전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를 너무 키우고 싶었는데 어, 집에서도 강아지 키우는 걸 너무 그러면 예, 싫어해가지고 센터를 빨리 오픈하셔가지고 센터에 마스코트 강아지 한 마리 아, 키우시죠. 수면을 빠뜨려 놓을 순 없죠. 네. 근데 이 수면 부족이 비만하고도 관계가 있을까요? 수면이 부족해지면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렐린이라든지 네. 이제 식욕이 배고픔 예, 배고픈 호르몬. 호르몬이 더 증가하게 되고 그 렙틴 우리가 막 먹게 되면은 포만감 이제 그만 먹어야지 하는 그 호르몬에 대한 체계를 약간 무너뜨려요. 음, 그렇기 때문에 수면이 부족한 사람이 그 잘 자는 사람에 비해서 55% 음. 비만의 위험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아, 55%. 네. 하긴 근데 안 자면은 뭘 먹게 되니까. 그쵸. 예, 사실상 안 자면 할 게 먹을 것밖에 예, 없죠. 먹으면서 뭔가를 예. 보거나 뭐 네. 이러니까. 그래서 6시간 이하로 자시는 분들이 6시간 이상 자시는 분들보다 비만할 확률이 55%가
높다고 이 책에서는 그렇구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 잘 자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쵸. 이게 잠 잘 자는 거는 사실 뭐 육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서도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 뭐 팟캐스트 내내 맞아. 이 수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수면은 항상 저희가 읽는 책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이 수면을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수면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그 분위기를 잘 만드는 거. 음. 잠잘 분위기를 만들어 두는 게 사실 중요한 것 같고 이게 분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 잠자야 하는 공간에서는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음. 잠만 자야 돼요. 잠잘 때는 핸드폰도 멀리 두고 음. 그 잠자는 공간은 좀 독립적이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어렵죠. 20-30대 친구들이 자취하는 아 친구들은 그렇죠. 원룸이니까. 원룸 살잖아요. 사실 그 한 군데에서 다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좀 쉽지 않지 않나. 네. 어렵죠. 근데 요즘 사회는 점점 잠자기 어려워지는 사회는 맞는 것 같아요. 잠들기까지가 너무 힘들고 잠들고 나서도 깊게 잠자기도 힘들고 저희 이 컨텐츠 보면 보다가 설설 네. 지금 벌써 몇 명 켜놓고만 있어 지금. 몇 명 켜놓고만 있고 지금 자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컨텐츠가 밤에 보기 정말 좋은 컨텐츠. 맞아요. 조용하게 네, 듣기. 조용하게 그냥 듣다가 잠자기 좋은 컨텐츠. 그리고 우리 시청 시간 늘려주고. 저는 최근에 이제 이 가민 스마트워치를 쓰면서 네. 수면 점수를 좀 체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느낀 건 뭐냐면 아직까지 뭐 한 두세 달 정도밖에 안 써봤지만 확실하게 느낀 건 뭐냐면 술을 먹고 자면 아무리 깊게 잔 것 같아도 수면 점수가 낮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술 먹고 막 한 9시간, 10시간 이렇게 잘 때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수면 점수가 엄청 낮아요. 술을 먹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렘수면 음, 상태에 잘 빠지지 않는데. 음, 비렘수면 상태가 우리가 신체가 회복하고 깊게 이렇게 잠을 자야 되는 상태인데 그 상태로 잘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뜬잠 자는 거. 예, 뜬잠 자는 걸 하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도 생각보다 개운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요. 예. 나 그냥 뭔가 푹 잔 느낌인데. 술 먹으면 장점. 네. 잠 들어가는 시간이 빨라요. 그러니까 잠에 빠지는 시간이 빨라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뭐 빨리 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그렇게 잠을 이제 술을 먹고 잠을 자는데 사실 그렇게 자는 게 잠을 자게는 만들지만 깊게 자게는 못 만들어서 결국에는 계속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좀 이 잠에 대한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스마트워치를 써보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점수가 나오니까 내가 어떤 기준점이 생겨서 이거 이하로 떨어지면 안 돼.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한번 해볼게요. 지나친 운동은 건강에 해롭나요? 얼마나 그렇죠. 이 지나치냐. 예. 지나치나가 또 얼마냐긴 예. 한데 아니, 사실 얼마가 그럼 지나칩니까? 전 주 4회 이상 하면 지나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운동 선수들은 막 아침 저녁으로 5, 6일씩 하잖아요. 네, 지나쳐. 엘리트 선수들은 네, 그게 직업이고요. 네, 그걸 해야 되고요. 네. 그게 결국에는 그 돈을 버는 수단이고 그들의 목표이고 그들의 꿈인데 네, 이 건강만을 생각을 한다면 네.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해서 남에게 뽐내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만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은 네. 일주일에 3번? 그러면 이 책의 저자는 주 4회 정도를 추천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보디빌딩을 한다? 네, 혹은 내가 몸을 만들어서 네. 뽐내거나 네. 누군가와 장을 네, 겨루겠다라고 하면은 주 6일은 해야죠. 그래요? 네, 주 6일은 해야죠. 주 4일만 하는 보디빌더 있겠죠. 네. 그리고 휴식 잘하고 탁탁 하고 그러면은 이제 주 4일도 가능한데 이제 약물을 사용하는 분들도 사실 4일 하는 것보다 5일 하는 게 더 좋고 5일 하는 것보다 6일 하는 게 더 좋으니까 그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보통 4일 하는 분들보다는 5, 6일 하는 분들이 더 많죠. 그렇죠. 네. 7일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7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확실히 경쟁력이 있는 선수면 그냥 미친 듯이 하겠는데 음, 약간 나의 목적이 건강인지 예. 아니면 내가 지금 몸을 더 만들고 싶은 건지 이게 약간 애매한 분들이 많지 않을까 저처럼 저는 약간 그렇거든요. 어줍지 않은 재능은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저는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하면 한 번만 더 뭔가 더 하면 운동은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 음, 그러니까 타고남이 팔이라고 생각해. 음, 네.
타고남이 8인데 그 노력도 타고나는 거고요. 맞아요. 예, 노력에 뭐 다른 유전적 그 육체적인 것도 타고났다면 그런 선수들이 최고의 선수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육체적인 능력이 타고나지 않았는데 노력만 타고난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력으로 되는 운동들과 노력으로 안 되는 운동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도 뭔가 희망 고문이지 않나. 자, 그러면 노력으로 되는 운동 뭐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파워리프팅은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력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노력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아, 됐지만, 그쵸. 예, 그쵸. 근데 세계 레벨로 가면 당연히 그 유전자빨이 있지만, 예.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는 거는, 그래도 내가 국내 대회 정도에서 경쟁력이 있거나, 아니면 나쁘지 않은 정도는 저는 가능한 스포츠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팀 운동은 노력으로 된다 생각합니다. 예. 아, 팀으로 하는 운동들은 관계가 좋거나 그쵸. 그 선수들과의 관계가 좋거나 그리고 능력은 떨어지지만 뭔가 시야도 능력이고 뭔가 이런 것들이 좋은 친구들 그리고 뭔가 그 다른 뭐 리더십이 좋거나 이런 친구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개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노력보다는 이제 타고남이 더 우선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왜 그냥 그 흔히 말하는 점진적 과부하가 가능한 종목들은 네. 노력이 재능인 분들이 잘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꾸준히는 할 수 네.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보디빌딩이 네. 희망 고문이 제일 심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보디빌딩은 근데 확실히 약간 재능빨이잖아요. 끝은 재능이에요. 근데 애초에 재능이잖아요. 애초에 재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그냥 선천적으로 근육이 잘 붙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네. 뭐 그냥 되게 재밌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처음에 보디빌딩을 시작하는 친구들은 왜소한 친구들이 많아. 그러니까 음. 왜소한 컴플렉스를 이기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몸이 조금씩 좋아지다 보니까 자신감이 붙어. 그래서 나는 이 보디빌딩에 재능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네. 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게 상위 레벨로 가게 되면은 몸을 만드는 거는 이 보디빌딩에서 몸을 만드는 거는 꾸준히 점진적 과부하하면 거의 다 만들 수 있어. 네. 근데 조금 더 잘 만들어지고 뭐 그런 건 있겠죠. 그런데 나중 가면은 결국에는 골격이 더 좋으냐, 그니까. 혹은 뭔가 그 뭐 균형미가 더 좋으냐, 혹은 근육이 조금 더 잘 붙냐 이런 차이들. 같은 70kg라는 선수들이라면은 그 중에 체형이 더 좋고 얼굴이 더 작고 키가 더 작은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보디빌딩에는 더 타고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예, 맞아요. 그래서 보디빌딩은 타고나야. 타고나야 돼. 그쵸. 예, 예. 모든 운동은 질겜 유저일 맞아. 때 가장 행복한 것 이게 같아요. 직업이 되면 네. 무조건 그러니까. 어렵다. 예. 저는 운동 유튜버니까. 예. 네. 저희는 즐겁게 네, 운동하잖아요. 저는 질겜 예. 유저라서. 예.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뭔가 더 보여주고 싶고 더 증명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진짜 뭔가 체격도 작고 이런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것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예. 뭔가 계속 이 나이가 들고 운동을 오래 하면 할수록 예. 내가 알아가는 게 많아지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겨요. 좋은 거 아니에요? 계속 내가 이거 몰랐을 때도 이렇게 했는데 음. 이제 아는 것들이 더 많아졌고 이런 지식이 쌓였는데 이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가지면서 늘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스포츠는 네, 내가 보여줘야 되고 증명해야 음, 인정을 음,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오래 살아남은 자가 전 그쵸, 승리한 자라고 예.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모든 세계에서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내가 의대에서 가르친 거짓말들을 한번 리뷰해 보았습니다. 끝으로 한마디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에 작은 생활 습관이 내 건강을 바꾼다는 게 이 책의 요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작가가 뭐 탄수화물도 나쁘고 뭐 하루 한 끼 먹고 두 끼 먹고 뭐 이게 더 좋고 뭐 이런 얘기들을 뭐 장황하게 했지만 이 마지막 건강 설계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의 결론은 내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해라. 그리고 그 건강하게 설계해야 잡초가 내 토양에 자라지 않는다. 맞아요.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장황하게 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결국에는 토양을 잘 관리해야 되고 그 토양이라고 하는 거는 내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습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토양이니까 그 토양을 잘 관리하는 게 결국엔 그 어떤 씨앗을 뭐 어떻게 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토양을 관리하는 법을 알아야 되고 그 관리하는 여러 관점 중에 하나를 보여준 책이라고 생각하고 이거와 다른 관점들도 많으니까 많이 찾아보시고 자신한테 맞는 법을 맞습니다. 찾아 나가는 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